13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혼자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딱 13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는 도시락 기업의 대표가 된 그녀 앞에 어느 날 낯선 이름 하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인철. 10년 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한 엄마가 13년의 세월로 쌓아 올린 것이 단지 회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이정아는 1976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어머니가 늘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셨고 그 밥상 앞에서 온 가족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아는 그 시절부터 음식이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식품 관련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총무일을 하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으로 익혔습니다. 꼼꼼하고 부지런하다는 말을 항상 들었지만 남 앞에 나서는 것은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입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 25살에 같은 회사 영업팀에 다니던 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말이 많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으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금방 분위기를 풀어버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런 남편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신혼을 차렸고 2003년에 딸 수빈을 낳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빈이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재우고 나서야 다음날 점심 반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 준호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었습니다. 수빈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전셋집 계약은 다음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혼자 부엌에 나가 앉아 공책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 용기가, 가스비, 배달구역. 그렇게 아침 한 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소규모 사무실 3곳에 도시락을 납품했습니다. 메뉴는 5가지였고 정아가 혼자 만들고 혼자 가져다 놓았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재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면접은 번번이 잘 안 풀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아들이 집에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부분에서 속이 쓰렸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깥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2014년이 되자 납품처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정아는 이 무렵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작은 공장을 임대했으며 조리 인력 2명을 처음으로 고용했습니다. 준호는 그 즈음 영업 쪽으로 합류했고 자신이 거래처를 뚫어준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는 실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뼈대를 세우고 새벽을 버텨낸 것은 정아였습니다. 아침 한 끼라는 이름은 정아가 직접 지었습니다. 거창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침 한 끼를 진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브랜드가 되었고 단골이 되었고 입소문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급식 위탁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고 2024년 기준으로 직원 수는 52명에 이르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회사를 키웠느냐고 물으면 정아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24년 가을달 수빈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청년이었고 상견례를 제안해 왔습니다. 수빈이 21살 때부터 사귄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딸의 손을 잡고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잡히고 상대방 아버지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정아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최인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날 밤 수빈이 잠든 뒤에 혼자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두고 오래된 서류 박스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파일철 앞에서 멈췄습니다. 2014년이라고 적힌 거래 원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견례는 서울 강남구의 한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정아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수빈이 옆에서 어울린다고 했고 준호는 뭐가 달라졌냐는 표정으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측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인철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반듯했습니다. 양복은 잘 다려져 있었고 머리는 반듯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아내 서혜진이 앉아 있었는데 말수가 적고 남편 눈치를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 최민주는 수빈 곁에 앉아 연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최인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다고요? 수빈이 대답하기 전에 정아가 먼저 짧게 학교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인철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이 정아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정아가 직원 52명의 도시락 기업이라고 말하자 최인철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시락 회사요. 아, 예. 그렇군요.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최인철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의 목소리 톤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하던 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아도 수건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쪽에서 조건을 얘기했어. 어떤 조건이요? 신혼집은 신부 측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남 쪽 전세로. 결혼 비용 전체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정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안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했어. 솔직히 우리 쪽이 부족한 건 맞잖아. 정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부족하다는 말. 13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온 사람에게 부족하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이 정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김말순이 왔습니다. 준호가 미리 전화를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저쪽이 워낙 집안이 반듯한 데라니까. 좀 맞춰줘야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면 되잖아. 정아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준호가 거래처도 많이 연결해줬잖아. 그 덕도 있는 거지 뭐. 회사가 내 혼자 한 거야? 정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아는 오래전 어느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수빈이 고열로 밤새 보채던 날 새벽 3시에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도시락 재료를 다듬던 그날 밤을. 그날 준호는 잠들어 있었고 말수는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아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수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돼? 수빈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말해. 나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건지 다 아는데 도시락 회사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나 그냥 포기할게. 정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빈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면 그건 안 돼. 수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을 달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최인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들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회사 초창기였을까? 아니면 그 이후였을까?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쁜 기억과 함께 묻혀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사 초기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박스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선반 위에 가득했습니다. 정아는 박스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손이 멈춘 것은 2014년 거래 파일 앞에서였습니다. 그 해가 유독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믿었던 거래처가 사라졌던 해였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채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바람에 회사 통장이 바닥을 보였던 해였습니다. 정아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파일을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계약 상대방 이름이 적힌 칸이었습니다. 대표자 최인철. 정아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종이 위에 그대로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서 파일을 덮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넘겼습니다. 납품 날짜가 있었습니다. 수량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지급되지 않은 대금 항목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상견례 자리에 신랑 아버지로 와서 우리 집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정아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었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음 달 재료비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고 버텼습니다. 억울함도 분함도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딸의 결혼 자리에서 우리 집안 수준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를 내면 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3년 동안 새벽을 버텨온 사람은 감정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법을 이미 몸에 익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날 밤 창고 바닥에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 늘어놓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닿는 것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고 창밖은 이미 한겨울의 어둠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래된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2014년 거래 파일이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던 해였고 처음으로 납품 규모가 커졌던 해였습니다. 재료비도 늘었고 인건비도 늘었습니다. 그 확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큰 거래처였던 한 업체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입금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담당자 전화는 끊겼으며 법인 주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정아는 그 미수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임 변호사를 알지도 못했고 소송을 걸기에는 회사 사정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납품 중인 다른 거래처들이 흔들릴까봐 조용히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 한구석에 넣어두고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이름이 최인철이었습니다. 파일 속 계약서에는 법인 명칭과 함께 대표자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종이 위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손이라는 것을 정아는 13년 동안 몸으로 익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쌀 때도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손은 먼저 불을 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먼저 파일을 정리했고 손이 먼저 메모를 적었습니다.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납품 확인서, 당시 세금 계산서, 미지급 금액 내역, 법인 등기 이력,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가치. 다음 날 아침 정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계팀장 오미래를 불렀습니다. 오미래는 입사한 지 8년이 된 직원으로 정아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수자에 밝고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아는 파일을 꺼내 오미래 앞에 펼쳤습니다. 2014년 거래 미수금 건인데 다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오미래는 파일을 한 장씩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당시에 대손 처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처리했지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생겼어요. 오미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아가 오미래를 믿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미래가 정리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지급 금액과 그간의 법정 이자를 합산한 현재 가치였습니다.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가 되어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 돈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임대료를 맞추려고 은행에서 빌렸던 돈, 직원 월급이 단 하루라도 밀릴까봐 잠 못 이루던 밤들, 수빈의 학원비를 줄이면서도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척했던 시간들, 3억이라는 숫자가 그 모든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정아는 오미래에게 말했습니다. 관련 서류 원본을 모두 따로 묶어서 보관해줘요. 외부에는 말하지 말고요. 오미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정아가 한 일은 법인 등기부 열람이었습니다. 당시 최인철이 운영하던 법인은 2015년에 폐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새로운 법인이 같은 업종으로 설립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실질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럿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파일로 묶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일을 감정으로 끌고 가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인철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태도 하나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계약서, 날짜가 찍힌 세금 계산서, 그리고 끝내 지급되지 않은 대금 항목. 그 사실들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아는 며칠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도 파일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도시락 메뉴를 검토할 때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숫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해왔을 때 정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받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너는? 나는 먹었어. 엄마 요즘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짧은 통화였습니다. 정아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곧 거두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아는 자료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노무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당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가 모두 남아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물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노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화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요. 정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음 상견례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가 잡혀 있었습니다. 최인철 측에서 먼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결혼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이유였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것인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는 10년 전 사라진 것이 돌아오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아는 상견례 전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파일을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계약서,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미수금 내역, 현재 가치 환산표, 5가지를 순서대로 클리어 파일에 넣고 파일 철을 닫았습니다. 서류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13년 전 정아는 공책에 숫자를 적으면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비, 용기가, 가스비, 배달구역, 그 숫자들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정아는 다시 숫자가 적힌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숫자들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불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뜸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두르면 설익습니다. 설익은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아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두 번째 상견례는 첫 번째와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손을 씻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수빈이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을 챙겼습니다. 멸치볶음과 계란말이였습니다. 딸에게 보낼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나든 수빈이 저녁을 혼자 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면서 정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13년 동안 이 손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납품처에 내보내는 것도 있었고 직원들 시식용으로 챙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닫는 것은 언제나 수빈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 정아는 현관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특별히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의 정아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류 가방이 무릎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가방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다 확인했습니다. 더 볼 것이 없었습니다. 최인철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 말순도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수빈은 민준 옆에 앉았고 정아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리가 잡히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인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상견례와 달리 이번에는 어조가 부드러웠습니다. 결혼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혼집 조건도 다시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번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정아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두 순배 돌고 나서 정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인철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2014년에 푸드 대표이셨지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인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그게 왜요? 정아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 철을 꺼내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아침 한 끼와 납품 계약을 맺으셨던 업체입니다.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6달치 대금이 끝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원본입니다. 준호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인철은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정아는 계속했습니다. 당시 미지급 금액은 현재 법정 이자를 합산하면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인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입니까?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말고는 두 분이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최인철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그게 이분 회사였는지는 몰랐어. 몰랐다는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정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정아는 그저 사실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빈이 엄마한테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도 지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최인철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이 동시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인철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인철이 정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정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최인철 측에서 변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지급 원금과 합의된 이자, 금액이 아침 한 끼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오미래가 확인 전화를 해왔을 때 정아는 공장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담담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이 왔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조용해진다는 것을 정아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잠시 거리를 두면서 수빈과 따로 살 집을 구했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이 같이 월세를 내면 살 수 있는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수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시작하기로 했어. 오빠가 그러자고 했어. 정아는 웃었습니다. 잘 됐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정아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이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정아는 딸을 위해 한 것이었지만 정확히는 딸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빈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고 수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정아가 말했습니다. 몰랐으면 더 좋았겠지요. 준호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생했어. 3글자였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조금은 풀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도 어느 날 정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말은 없었습니다. 수빈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순이 먼저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크지 않은 식장이었습니다. 수빈과 민준이 원하는 규모였습니다. 정아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님들에게 나눌 답례품을 직접 포장했습니다. 아침 한 끼에서 만든 작은 도시락 세트였습니다. 반찬 3가지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한 끼 되세요. 수빈이 식장으로 들어가기 전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정아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때 밥 먹고 나서 짓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엄마처럼 말고 너답게 살아.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는 딸이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이 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13년 전 새벽 4시에 공책에 숫자를 적던 날로부터 정아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많은 것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진짜로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도시락보다 오래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또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새벽을 팔아 만든 회사가 아직 여기 있었고 그 새벽을 지켜온 사람도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침 한 끼를 위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아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